2016년은 지구 평균 기온이 우리가 기상을 관측한 지 137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지구는 확실하게 뜨거워지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 인류가 책임이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의 시대를 인류세라고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가 주인공인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포함한 다른 종들도 멸종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지구는 위험에 빠진 걸까요? 아니면 다소 과장된 표현일까요? 지구과학자 김백민 교수님께 미리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지구가 위험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투발루 같은 나라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나라의 절반이 이미 침수된 나라가 생기고 있고, 폭우며 가뭄이며 홍수며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굉장히 많은 이상기후 현상을 몸으로 우리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구는 엄청나게 빨리 뜨거워지고 있고, 거기에 더 무서운 것은 이산화탄소도 급격히 더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현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무서운 것은 어떤 지구의 온도 상승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국의 대통령께서 이 중요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이기심, 자신들의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어떤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글로벌 이슈, 인류가 공통으로 대응해야 할 그런 기후변화 이슈마저도 이렇게 무시하고 본인의 나라의 그 경제만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 앞으로 우리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협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지구의 위기, 과장된 표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파리 기후협약, 이 좋은 게 있는데 이걸 왜 내팽개친대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왜 그러신대요? 아니, 자기 헤어스타일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기후에도 좀 흥분을 가라앉히자. 자, 저는 교수님의 말씀 중에 이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구온난화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의 이기심이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스 아시나요? 아시네요, 많이. 그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유전자와 생물 개체의 관계를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주인이고 생명체는 그 유전자의 생존과 복제를 위해 봉사하는 대리인,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확히 어떻게 워딩을 했냐면요. 오늘날의 유전자는 덜거덕거리는 거대한 로봇 속에서 바깥 세상과 차단된 채 안전하게 집단으로 떼지어 살면서 복잡한 간접 경로로 바깥 세상과 의사소통한다. 도킨스의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여기서 거대한 덜거덕거리는 로봇,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주인이고 우리는 머슴이라니,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 이 책 안 봐. 하지만 도킨스는 우리를 머슴이라고 했지만 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교과서에서 기존 생물의 진화 메커니즘은 찰스 다윈이 얘기한 자연 선택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품종 개량 그리고 GMO, 이걸 넘어서서 크리스퍼까지 등장했다면 이제는 자연 선택이 아니라 인공 선택이나 인간 선택이 자연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생명과학자 이현숙 교수님께 미리 여쭤봤습니다. 자연 선택설로 설명되는 이제 종의 탄생, 종의 기원, 종의 진화, 이런 것들이 최근에 훨씬 더 빨라질 거라는 질문엔 저도 동의합니다. 다윈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는 그 생명의 기원, 생명의 탄생, 그리고 진화를 자연, 그 갈라파고스의 종의 그 관찰들을 통해서 어렵사리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를 제창을 했는데, 그가 말한 것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그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창조된 새로운 육종의 탄생 같은 것들을 무시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가 얘기한 그 자연 선택설이 너무나 잘 맞아서 실제로는 환경에 적응하는 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계속해서 도태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그 수정하고 교정하는 기술까지 탄생하면서 더 빨리 그 종이 진화하거나 혹은 도태되거나 새로운 종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식물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모델 동물들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사람의 병도 치료하고 유전자까지 수정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친 자연 선택설이 아니라 어쩌면은 단기간에 새로운 종이 탄생하고 새로운 종이 또 도태되고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거든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여전히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생명의 종은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도태되거나 새로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에는 인간은 뛰어야 벼룩이네요.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어도 유전자의 긴 팔, 진화의 긴 팔에 잡히고 마는 게 생명체의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인공 선택은 자연 선택의 아직은 부분 집합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음, 생명이 만들어낸 가장 특이하면서도 복잡한 현상 중에 하나는 아마도 정신의 출현일 겁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의식이나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저 생명의 나무 어디에서 마음의 단초가 생겨났을까요? 멋들어진 분자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 기막힌 우연으로 최초의 생명골을 만들어낸 것처럼 저 생명의 나무 어디에선가 마음이라는 기막힌 골 하나가 튀어나와서 서서히 진화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인간은 자신의 지능을 모방한 최초의 지능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의식이나 마음이라고 불릴 수준은 안 되니까 일단 지능이라고 명명하도록 하죠.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유전자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생존 기계를 만들어냈듯이 인간도 자신의 대리인으로 AI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AI는 이미 기업과 연산의 능력에서는 인간을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21세기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고 여겨졌던 영역들을 하나둘씩 차례로 격파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제 바둑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AI가 스스로 알파임을 천명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발전 속도는 빨라요. 근데 전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겨요. 만약에 유전자의 대리인인 인간이 유전자를 조작하게 된 것처럼 인간의 대리인인 AI가 인간을 조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이제는 의식이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체를 생존기계라고 말했던 리차드 도킨스조차 의식에 대해서만큼은 그 무한한 잠재력을 인정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요. 의식이란 생존기계가 그들의 궁극적 주인인 유전자로부터 해방되는 진화의 정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일대 석좌 교수 이대열 교수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잠깐 동안 인간의 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동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자, 개가 고양이보다 더 똑똑하다, 더 지능이 높다고 생각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자, 고양이가 나는 아니다. 고양이가 개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박수 쳐보세요. 의견이 잘 일치가 안 되시네요. 왜 그럴까요? 지능이라는 것이 정말 복잡한 개념이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능이란 무엇인가? 일단 지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동물이나 컴퓨터를 보고 지능이 높다고 얘기하진 않죠.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아무 문제나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그래서 지능이 높다고 얘기는 하진 않고요. 오목이나 1 더하기 1 이렇게 간단한 그런 문제보다는 바둑이라든지 미분 방정식 같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가 고도의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알파고처럼 한 가지 문제를, 그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특정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나 아니면 인간이나 동물을 우리가 높은 지능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지능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수록 지능이 높다고 얘기하고 그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다양해질수록 높은 지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람처럼 이 큰 뇌를 가진 동물들, 뭐 개나 고양이도 굉장히 복잡한 뇌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능이라는 것은 주로 뇌를 가진 동물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라는 것은 지능에 꼭 필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다른 생명체의 지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은 파리 지옥불이라는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생물인데요. 이 식충생물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짐작하는 것처럼 이 이파리 안에 들어있는 털을 그냥 아무거나 가서 한번 툭 건드리면 그게 마치 덫처럼 그냥 다치는 그런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요. 정말 곤충이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먹을 것이 잡힐 것인지를 심각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털을 여러 번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파리가 다치려면 그 안에는 털을 2번 건드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파리가 잡힌 다음에 곤충이 그 안에 잡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식물들은 그 안에서 곤충이 막 몸부림치면서 털을 또 서너 번 이상 정도 더 자극을 해줘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소화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일단 식물이 그 셈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 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는 고사하고 신경세포도 없는 이런 식물조차도 지능을 가진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지능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과연 그 지능의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 그 문제를 누구를 위해서 해결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은 경우도 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꺾으려고 노력한 것은 알파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만들어낸 공학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연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달팽이는 달팽이 머리 그 윗부분에 있는 앞에 더듬이처럼 나와 있는 2개가 실제는 더듬이가 아니고 어렸을 때 이 달팽이 몸 안에 알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달팽이 영양분을 뺏어 먹으면서 자란 기생충이에요. 근데 기생충이 덩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이 달팽이 안에서 그냥 살 수가 없어서 이 달팽이보다 더 큰 숙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달팽이가 새한테 잡아먹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달팽이가 새의 눈에 잘 띄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달팽이의 천성은 이파리 밑에 들어가서 어두운 데 잘 숨어서 새한테 잡아먹히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파리의 끝에 올라가서 새에게 잘 먹히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달팽이의 지능이 아니고 달팽이 몸 안에 드는 기생충의 지능이죠. 그래서 똑같은 행동이다 하더라도 그 지능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바보 같은 행동이 될 수 있고 아주 지능이 높은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는 박테리아 같은 세포를 하나 가진 단세포 생명체들도 영양분을 찾아가고 자기에게 해로운 물건을 피해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동물이 진화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인 그런 어떤 지능은 여러 가지 근육 세포들을 적절하게 제어해서 동물에게 이로운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경계, 뇌와 같은 그런 신경계의 기능인데요. 이렇게 유전자로부터 인간의 뇌와 같은 복잡한 구조가 생겨나는 과정은 마치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서 화성에 보내놓고 그것을 직접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로봇에게 인공지능을 장착해서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게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뇌는 유전자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그런 발명품 중에는 컴퓨터와 같은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성능을 비교하는 일도 사실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뇌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 그다음에 1000조 개의 시냅스라고 부르는 뉴런과 뉴런이 맞닿아서 마치 키스를 하는 것 같이 뉴런과 뉴런이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냅스가 인간에는 한 1000조 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아이폰 같은 최신형 컴퓨터에는 약 3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죠. 이 2가지를 비교하는 일이 다 비록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트랜지스터도 일종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 같은 기능을 하고 시냅스도 스위치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한다면 그 30억 개의 컴퓨터를 가진 그러니까 시냅스 트랜지스터를 가진 컴퓨터가 무어의 법칙에서 말하는 것처럼 2년마다 매년 그 성능이 2배로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인간을 따라잡는 어떤 그런 컴퓨터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초지능이 등장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고의 그 바탕에는 트랜지스터와 시냅스가 동등하다는 어떤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정이 아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라서 아직은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지능을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그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과 정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46억 년 전의 과거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이죠. 그리고 생명의 역사는 40억 년입니다. 우리 인간이 실감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구의 46억 년 역사를 24시간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시간이 대략 2억 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자정 12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지구의 탄생 46억 년 전, 24시간 전도 역시나 자정이겠죠? 여기서 최초의 생명 루카가 탄생한 건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즉 14시가 될 때까지는 생명체에게 거의 아무런 일도 벌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20분쯤 진핵 생물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오후 7시쯤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죠. 그리고 오후 9시, 여러분도 아실 만한 캄브리아기 대폭발, 많은 종류의 생물체들이 폭발한 시기, 이때가 바로 오후 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인간이라는 생물이 출현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렇다면 이 오후 9시 전에 지구와 생명체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구 환경은 생명체가 출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생명체는 지구 환경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구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구 환경은 똑같이 유지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먼저 생명과 지구 환경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유기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유기물의 중요한 성분이 탄소입니다. 우리 몸의 탄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우리 음식물에서 왔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음식물, 야채가 될 수도 있고요, 고기가 될 수도 있고요, 쌀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식물체가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를 대기로부터 가져와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탄소는 어디서 오냐 하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광합성 과정 중에 참여를 해서 유기물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몸의 탄소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에서 온 거죠. 반면에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우리 몸이 분해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탄소는 순환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산소는 이산화탄소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산소와 생명체 간에 계속돼서 교환이 일어나고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자, 지구 초기에 운석으로부터 또는 지구 내부로부터 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그 가스가 원시 대기를 이루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산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산소 기체는 생명체가 없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없는 조건에서 수증기가 태양빛의 자외선과 반응해서 만들어진 산소 농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요. 그 농도가 약 10조분의 1 정도입니다. 얼마나 작냐 하면요. 지금 산소가 얼마나 있죠? 대기 중에 약 21%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생명체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약 35억 년 전에 남세균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 남세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생존할 수 있고요. 또한 광합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빛을 받아서 유기물을 만들고 산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결국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추게 되고 산소 농도는 높이게 되죠. 약 22억 년 전쯤에 산소 농도는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다양한 생명체가 있기 위해서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영하 18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실제로는 영상 15도입니다. 이 차이가 33도가 되는데 이 33도 차이를 온실 기체 효과라고 부릅니다. 바로 온실 기체 때문에 온도가 33도 올라간 것이죠. 지금과 같은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면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호주의 그 상어만이라는 데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보셨던 처음에 광합성을 시작했던 생명체인 남세균이 계속 광합성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암석하고 결합해서 이루어진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30억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체에서 광합성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드리면, 일단 아까는 루카 시절을 사람의 인생에 표현하면 막 집에서 독립해가지고 조그만 방 한 칸에서 변변한 세관도 없이 이제 근근하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무한정한 태양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게 된 거죠. 사람으로 친다면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태양 에너지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끌어 쓰다 보니까 많은 에너지가 남게 돼요. 그래서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보시는 이제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여서 거기서 탄소를 빼낸 다음에 그 탄소를 계속 붙여가지고 탄소 사슬을 만듭니다. 이제 이런 구조를 영어로는 슈거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당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에너지는 이제 포도당 상태로 전환해뒀다가 나중에 에너지가 없을 때 꺼내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생명체가 다 광합성을 하는 거 아니죠. 우리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광합성하지 못하는 생명체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를 잡아먹어서 그 안에 있는 당을 빼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을 빼낸 다음에 당에 있는 탄소를 잘라가지고 다시 이산화탄소로 만들면서 그 안에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다시 에너지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생명체가 무한정한 태양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이제 조그만 방에서 근근히 먹고 사던 시대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방 한 칸에서 근근히 먹고 살다가 이제 많은 돈을 갖게 되면 이제 맨 먼저 하는 게 자기가 살고 있는 방을 꾸미는 게 되겠습니다. 생명체도 이제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원핵 세포라고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어떤 종류의 세포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가구 없이 그냥 필요한 걸 여기저기 줄줄 늘어나는 그런 방과 같은 그런 상태의 세포를 가진 그런 생물을 원핵 세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진핵 세포는 뭐냐면 이제 돈이 생겨서 여기저기에서 가구를 사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그 가구에 넣어놓은 상태의 세포를 가진 세포를 진핵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진핵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 그림인데요.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세관인 이제 DNA, 자신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가장 DNA를 가운데 뭉친 다음에 그 주변을 지방막으로 싸가지고 잘 간수를 해놨죠. 이런 구조를 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에너지를 끌어와야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변에 광합성을 하고 있는 세균을 그대로 끌어와서 자기랑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균은 어떤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세포의 일부가 돼서 계속 광합성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세균이 변해서 된 광합성을 하는 구조를 이제 엽록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엽록체가 이제 광합성을 해서 만든 당을 나중에 분해해서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선 또 그 역할을 하는 다른 세균을 끌어와 가지고
이제 똑같은 일을 시키는 자기의 일부로 만들죠. 그래서 이런 세균이 변해서 된 구조를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조그만 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멋진 가구들과 그다음에 가전 제품을 갖춘 이제 멋진 방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을 가꾼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집을 갖고 싶어요. 기왕이면 집에다 여러 가지 방을 이제 차려놓고 그 방을 각각 뭐 거실, 그 다음에 부엌, 뭐 서재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하죠.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집을 갖고 여러 가지 세포를 갖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을 이제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어떻게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는지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이제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볼복스라고 부르는 녹조류인데 이 볼복스란 녹조류는 한 2,000개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마다 하는 일이 우리 사람처럼 달라요. 어떤 세포는 광합성에서 에너지만 얻어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제 생식 세포로서 이제 생식만 하기도 하죠. 근데 비슷한 종류의 다른 녹조류는 이렇게 단세포 생물로서 하나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건데 이 세포가 그냥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세포가 여러 개 모여서 이제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죠. 근데 유전적으로 보면 대단히 비슷해서 얘랑 얘를 만든 차이와 얘와 얘를 만든 차이가 뭔지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얘와 얘의 차이는 세포 분열을 조절한 어떤 유전자 하나가 조금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얘 그 유전자를 넣어서 여기다 넣어주면 얘가 다시 이런 식으로 막 뭉쳐서 몰려다녀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로 된 차이는 어떻게 된가를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단순히 유전자 하나가 바뀐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유전자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다세포 생물이 되려면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유전자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한 서너 개 정도의 유전자만 새로 들어와 주면 되고 그다음 몇 가지 세포 분열이나 그런 데 관련된 유전자들이 조금 바뀌어지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볼 때는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가는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이제 진화를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집에 여러 가지 방을 갖추게 되니까 이제 그 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뭔가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을 고용해가지고 하인들한테 대신 방에 가 살리를 시키고 싶어하죠. 이런 걸 이제 생명체에서 뭘로 볼 수 있냐면 이제 신경계로 볼 수 있는데 이 신경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이대열 교수님께서 자세히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드디어 의식의 출현입니다. 의식이나 지능은 워낙 복잡한 개념이어서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하지만 의식이 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뇌가 없으니까 의식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움직인다는 것이 뇌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움직이는 동물에게서 최초의 신경계가 나왔고 그리고 이것이 진화해서 뇌가 되는 것이죠. 다세포 생물은 10억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6억 년 전에 최초의 신경계가 나타났죠. 여기서 서서히 의식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고요. 이게 아까 지구시계로 말하자면 바로 캄브리아기 대폭발의 시기 오후 9시였습니다. 그 진화의 결과물 중 하나가 또 인간이죠. 근데 600만 년 전쯤 우리의 인간은 지금의 침팬지와 서서히 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구시계로 말하자면 2분 전 11시 58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만 년 전쯤 지금의 우리의 직계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생각하는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합니다. 바로 자정에서부터 3초 전 11시 59분 57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에서 이 의식의 출현이라는 건 이렇게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생명 그리고 지구의 역사, 이 전 우주의 역사를 복원할 만큼의 지능을 발달시킨 거죠. 이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뇌에는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간단하게 또 하나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시작할까요? 고개를 움직이지 마시고요. 무대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이 무대 위를 잠깐 보기 위해서 눈동자를 움직이셨는데 그 눈동자를 움직일 때 사용된 근육이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근육들 중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는 근육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장을 뛰게 하는 심장에 있는 근육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잠시도 멈추지 않는 눈동자 근육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는 수많은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동물을 식물과 구별하게 하는 그런 세포이자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부 다 안구 운동을 하실 때 사용한 근육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근육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다들 동물이십니다. 그럼 이제 동물이 지구의 역사 중에 동물이 처음에 지구에 등장한 것은 약 6억 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억 4천만 년 전에 캠브리아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동물의 디자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타났던 해면 동물 같은 거는 우리가 스펀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런 생명체인데 얘들은 비실비실거리고 잘 움직여 다니지 못했어요. 근육 세포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파리 같은 자포 동물이 나타나고 캠브리아기가 되면은 곤충과 같은 절지 동물도 나타나고 문어와 낙지 같은 연체 동물도 나타나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그 척추를 가지는 그 조류, 파충류, 양서류 같은 척추 동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동물들은 각각 다 다른 종류의 그런 신경계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 자기들의 살아가는 어떤 환경 속에 다들 적응을 성공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지능을 가지고 진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역시 신경계 중에 가장 그 성능이 좋은 건 역시 인간의 뇌인 것 같아요. 그 인간의 뇌는 약 한 300만 년 전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해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기도 굉장히 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인간의 뇌는 커졌을까요? 그리고 왜 인간의 지능은 발달을 하게 됐을까요? 그 큰 뇌를 갖는 데서 오는 그 혜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다음에 큰 뇌를 갖는 것이 좋았다면 왜 인간의 뇌는 더 커져서 인간에게 더 많은 지능을 주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인간의 뇌가 더욱 커지는 걸 방해하는 그런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가능한 답을 드리려고 해요. 자, 뇌가 커지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인간의 뇌처럼 그렇게 큰 뇌를 발전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그 집단 생활을 하면서 생겨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뇌가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보다는 그렇게 큰 뇌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꽤 큰 뇌를 가지고 있는 원숭이들을 보면 왼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혼자 다니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다른 원숭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서로 경쟁도 하고 가끔은 또 협동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는 혼자 살아갈 때에 비해서 상대방의 관심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금방 나를 치려고 하는지 이런 걸 알고 미리미리 필요할 때는 피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눈치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려면 신경세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뇌가 커진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정치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좀 더 정치적으로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에 그렇다면 왜 뇌가 더 끝없이 커지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뇌는 다른 인간의 근육이나 아니면 피부나 이런 조직에 비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많이 커지면 그만큼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이상이 되면 더 이상 큰 뇌를 갖는 것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큰 뇌를 가지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게 되면서부터 다른 동물보다는 좀 더 큰 뇌를 가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음식을 익히게 되면 날로 먹을 때보다 그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장에서 좀 더 쉽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드린 것은 보시는 것은 침팬지가 인간한테 교육을 받아서 불을 써서 음식을 익혀 먹는 그런 방법을 터득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인간의 그 비교적 거대한 그런 뇌,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간의 지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사회성, 복잡한 사회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많이 해먹는 그런 요리법, 이 세 가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워킹데드란 표현을 아시나요? 워킹데드, 걸어다니는 시체. 살아는 있지만 의식과 자아는 없어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는 힘든 유기체를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도 걸어다니는 시체 증후군이란 별명을 가진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인데요. 48살의 환자 그레이엄은 두 번째 아내와 헤어진 뒤 시리에 빠져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는 욕조에 물을 담고 전기 히터를 담가 감전되어 죽으려 했죠. 다행히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그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그의 몸에는 이상이 없었고 그의 기억, 그의 감정, 이 모든 것이 살아는 있었지만 그는 그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어버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묘지라고 생각해서 묘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분명 그는 그 이전처럼 먹고 자기는 했지만 그가 내린 선택은 그 자신이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 세상을 보고 있고 내 몸을 느끼고 있지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느낌 상상이 되시나요? 데카르트가 가장 유일하게 진실이라 여겼던 나라는 개념이 이 환자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확실한가요? 여러분이 지금 내리고 있는 이 선택은 정말 여러분 본인이 내리고 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 또한 이렇게 자아의 모호함과 관련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명의 여성분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3분 중에서 가장 예뻐 보이는 분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수 투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왼쪽 분이 가장 예뻐 보인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 네. 몇몇 분들이 손을 드셨네요. 자, 가운데 분이 가장 예뻐 보인다.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한 분 있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여성분이 가장 예뻐 보인다. 오, 네.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오른쪽 여성분께 손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내린 이 선택이 여러분이 내린 것이 아니라 유도된 선택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한번 이 가운데 여성분 없이 양쪽 두 여성을 떼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여성분을 보면 분명 각자의 매력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진을 다시 보면 이 가운데 사진은 이 오른쪽 여성분의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금 이상하게 조정해 놓은 사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오른쪽 여성분이 가운데 여성분보다는 확실히 예쁘다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선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비교하기 쉬운 대상 안에서 비교적으로 나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이걸 미끼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걸 실험해 본 경우 가운데 여성분을 놓았을 때 가운데 여성분을 놓지 않았을 때보다 현저히 오른쪽 여성분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께서 내린 이 선택은 여러분이 내린 것일까요? 아니면 저 가운데 사진을 가져다 놓은 제가 내린 선택일까요? 저는 심지어 이 환경을 좀 더 세밀하게 구성하면 여러분의 선택을 좀 더 확실하게 조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의 자아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내린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역할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죠. 못 믿겠다고요? 그럼 제가 좀 더 불가능한 것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봉투, 네, 부탁드립니다. 이 봉투는 이 쇼의 결말을 담은 예측 봉투입니다.
제가 이 예측 봉투를 여러분이 보는 이 앞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서는 누가 혹시나도 이 봉투를 건드리지 않는지, 혹시라도 누가 이 봉투를 바꿔치지 않는지 잘 감시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관객분들 중에서 3분을 임의로 뽑아서 제가 소정의 선물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뭔가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임의성을 추가하면 좀 재밌겠죠. 제가 부메랑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 부메랑을 관객석으로 날릴 텐데요. 네, 이 부메랑을 받으신 관객분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받을 준비하시고요. 네, 하나 더. 자, 한 번 더. 네, 자, 받으신 관객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이제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했죠? 자, 소정의 선물입니다. 이 책. 제가 이걸 이렇게 소정의 선물을 딱 드릴 건데, 네네. 자, 그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먼저 이 두 분께서 지금 그 받으신 그 책의 아무 페이지에 손을 넣어서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지 않을게요. 네, 펼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펼쳐진 페이지에서 정말 아무 단어나 하나만 선택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모두요. 그리고 그 단어를 생각하셨으면 또 두 분 모두 네라고 말씀해 주세요. 생각하셨습니까? 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수첩을 하나 가져왔어요. 수첩. 이 수첩을 펼쳐보면 이렇게 포스트잇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포스트잇을 딱 떼면은 여기 안에다가 지금 생각하신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성분께서는 이 노란색 포스트잇 안에다가, 여성분께서는 이 파란색 포스트잇 안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드리고 제가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지 않을게요. 친구는 좀 심심하죠? 그러면 계속 보고 있어요. 네, 계속 보고 있어요. 본부랑 주고, 네, 계속 보고 있어요. 누가 혹시 만지지 않나? 훔쳐가지 않나? 지금까지 아무도 안 건드렸죠? 지금까지 아무도 안 건드렸죠? 네. 네, 네라고 하네요. 자, 네, 계속 봐주시고, 네, 저요. 네. 자, 네, 이건 잘 덮도록 하고요. 네, 잘 덮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봐주시지 말았어요. 네, 자, 네, 제가 이 펜은 이렇게 주머니에 넣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 친구가 이걸 딱 받아요. 그리고 지금 그 수첩을 펼치면 돼요. 자, 펼치고 저는 안 볼 테니까 그 두 단어를 본 다음에 그 두 단어 중에서 딱 하나의 단어를 기억해 주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정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했어요. 자, 한 번 더 네. 네. 자,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생각하시면 이 친구도 저한테 네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생각하셨나요? 네. 네. 자, 지금 이 두 관객분 정말 본인이 임의로 생각하신 단어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과정에서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죠? 그리고 친구 정말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단어죠? 그 두 개 중에서? 네. 그렇죠. 제가 여기 봉투를 이 쇼를 시작하면서 앞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고 아무도 바꿔치지 않았죠? 자, 큰 소리로 지금 생각한 단어 말해줄래요? 지진이요. 지진. 자, 지금 여기 밀봉돼 있죠? 그렇죠? 밀봉돼 있습니다. 제가 이 밀봉된 걸 잘 찍고요. 자, 제 예측이 맞다면 이 친구가 말한 단어가 이 봉투 안에 들어있겠죠? 하나, 둘, 셋. 하시면 지진이 봉투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자, 네, 수고해 주신 이 세 관객분 들어가 주시고 모두 여러분
지금 이 관객분이 내리신 선택은 정말 관객분이 내린 걸까요? 정말 관객분이 내리신 선택이라면 제가 선택을 예측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였다는 느낌에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택을 내렸을 때 그 우리가 선택을 내린 원인과 이유를 모를 경우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나라는 원인이 그 선택을 내렸어 라며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자아는 우리 뇌가 만든 망상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 뇌가 그저 망상이라면 인간보다 좀 더 정밀하고 절차적인 인공지능도 자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하려 할까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드린 뒤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송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